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 업권 전망, 이번 달 또 어떤 기사에 주목을 해야 될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연 진료비 100만 원 이하자라면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자, 실손 전환 컨설팅이 참 어렵습니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변수들이 너무 많죠. 근데 이 내용은 그러한 이제 컨설팅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단 보험료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반면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없죠. 보장 내용이 줄죠. 대표적으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1세대는요 54,300원을 내는데 5세대로 전환하게 되면 1,200원으로 연간 53만 원이나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근데 보장 내역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비중증 비급여, 본인 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연간 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내는 보험료, 요걸 더해서 1세대가 많이 내느냐, 5세대가 많이 내느냐, 요걸 따져볼 겁니다. 일단 연간 의료 이용량 평균이 104만 3천 원입니다. 자, 요 104만 3천 원을 뜯어보면 급여가 43%, 비급여가 57% 요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세대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한 65만 원 정도 내죠. 여기에 본인 부담금은 0입니다. 요렇게 이제 기사 내용에서 정리됐고, 5세대는요, 통원과 입원으로 나뉘는데, 입원 같은 경우는 26, 7만 원, 통원은 47, 8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연간 보험료, 10몇만 원 정도 되겠죠. 요거를 더하게 되면 결국 입원이건 통원이건 1세대가 많이 내더라. 그래서 평균 연간 의료 이용량보다 낮은 사람은 5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 한순간의 정리죠. 실제 내년에 활증이 어떻게 되고 할인이 어떻게 될지, 또 1세대가 얼마나 오르고 5세대는 또 얼마나 오를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누적해서 다 계산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컨설팅에 매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자, 저도 요 기사 보고 좀 놀랐는데, 자, 건보료 지출 증가 요인의 핵심이 과잉진료다. 자, 저도 강의에서도 많이 흔히 얘기했던 고령화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건보료 지출 증가 엄청나죠. 정부 재정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이 의료비를 당연히 많이 씁니다. 근데 그 인구 비율이 늘어나니까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악화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이나 문제점들이 생겨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뜯어보니까 이 지출을 증가시킨 요인이 3가지가 있는데, 가격 요인, 그 다음에 수량 요인, 그리고 인구 요인이 있는데, 이 인구 요인, 앞서 말씀드린 고령화 요인은 8.6%밖에 안 되고 실제 가격 요인이 76.7%나 된다.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겁니다. 결국 이게 문제다. 그래서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 수가 요 증가율을 보게 되면 24%대 18%로 엄청나게 의원 쪽의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손타기 쉽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것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당연히 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건강보험 혜택이 줄어들거나 뭐 자격 요건이 강화가 되는 것이고, 실손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실손 문제도 계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개인보험을 제대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늘 건강보험 재정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고객분들한테 저는 결국 개인보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데 이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갖고 와 본 거고요. 이어지는 기사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2050년이 되면은요, 건강보험료랑 요양보험료가 합쳐서 그 당시 급여의 21%나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요거만 21%입니다. 거기에 뭐 국민
연금 내는 것까지 하고 따지자면은 뭐 상승을 초월하고 세금까지 따지자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오겠죠. 대한민국은요,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편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7.09% 내고요. 이거의 일정 비율을 요양보험료로 내는데 0.91% 냅니다. 이게 2050년에는 무려 15.81%, 5.84%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현행 보험료의 약 2.6배 수준으로 가중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가중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다른 보험료까지 합쳐지면은 말도 안 되는 뭐 급여의 거의 뭐 40%를 내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도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면 결국은 이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보험료를 더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 또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어디를 통제한다? 결국 건강보험 지출 쪽을 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기사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건드리게 되면 개인보험의 필요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양보험 65세 이상자들이 대상자잖아요. 그분들 엄청나게 늘어나죠. 특히 75세, 이건 이제 건강보험, 요양보험 다 떠나서 가장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75세로 진입하는 시기가 2030년인데 이때가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러면 엄청난 재정 악화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개인의 건강보험이나 요양보험 쪽의 혜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분들의 뭐 은퇴자금도 흔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보험 제대로 들어놓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재정 안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데 무조건 보험료 인상하는 게 정말 맞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험왕의 노하우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는 그런 내용인데 삼척이라는 조그만 요 동네에서 2000년도부터 보험을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000명이 넘는 고객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 보험 설계사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 5년 연속 보험왕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대단하시죠. 근데 이분이 유명해진 게 뭐 보험왕인 것도 유명하지만 아들이 같은 보험 설계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보통 모녀 설계사는 많은데 모자 설계사는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기사화가 된 건데 일단 이분이 말하는 첫 번째 왜 아들한테 이런 보험 험한 일을 시켰냐? 아, 나는 보험 설계사라는 일이 누구한테 이렇게 손 내밀고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구걸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정말 제대로 도와주는 일이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친분으로 가입하지 말자. 어떤 고객이 그냥 설명 들었으니까 미안하니까 보험을 가입해 준다라고 하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걸 따져서 결국은 알맞은 보험을 컨설팅 해드린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공부해야 된다. 뭐 저도 이제 신입사원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우리는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운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는 뭐 보험 상품 공부, 의학 공부, 거기에다가 세법도 공부해야 되고 가끔 법적인 것도 막 따져봐야 되고 정말 공부할 게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가장 이제 제가 공감하는 게 처음 1, 2년 요때 단기 성과에 급급하지 마라. 자, 저도 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단기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의 어떤 성질이랄까요? 또는 실패 이런 거에 좀 더 크게 반응하고 또는 좋지 않은 이런 이제 방향들이나 방법들을 좀 습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이 일에 임한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죠. 자, 보험사. 이 보험사가 최근에 뭐뭐
손보사가 인수하려고 했는데 노조 때문에 결국은 손 뗐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신지급 여력 비율이죠. 과거에는 RBC라고 하고 지금 킥스라고 하는데 4.1%입니다. 우리나라 권고사항이 150%에 법적으로 100% 지켜야 되는데 4.1%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래서 불안불안한데 이 회사 어떻게 할 거냐? 청산해야 된다. 청산한다. 또는 감액 이전제도를 통해서 계약을 이전시키는데 감액 이전시켜야 한다. 여기에다가 뭐 강제 인수시켜야 된다. 그리고 가교보험사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든 꾸려가다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청산 어렵습니다. 일단 10% 룰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보험회사가 어려우면 청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 룰이라고 해서 뭐 계약자의 10% 또 계약금액의 10% 또는 계약자의 10% 이 부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전할 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수한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또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요, 뭐 청산했을 때 해약간급금을 지급한다거나 감액했을 때 감액을 하게 되면 그 어마어마한 피해들, 특히 무해지보험, 저해지보험 이런 것들은요, 뭐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금융당국이 감내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과거 리젠트 회사가 파산했을 때 인수자가 안 나타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상위 5개 손보사한테 강제 인수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자, 상위 5개사에 강제 인수 시키려고 하는데 그만큼 규모가 크고 계약자가 많으니까 어렵고요. 뭐 한 보험사 기준으로 얘기하면 전산 통합하는데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상 쉽진 않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가결보험사를 설립하는 거죠.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의 보험사를 하나 설립해서 그 해당 회사의 계약을 다 이쪽으로 이전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존 이제 보험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자, 보험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문제가 어떤 걸까요? 결국은 지출 부분인데 이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건비입니다. 요번에도 560억 정도 인건비가 나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노조랑 이쪽 부분을 해결하게 되면 이 회사가 건전해지는 거죠. 이전에 보험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인수하려고 했는데 포기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노조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이 회사를 살려고 하는 회사들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이건 가상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을 관리하면서 끌고 가다가 재정이 안정화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출 부분을 꽤 줄인다면 다른 보험사가 또 다시 인수에 나서지 않을까. 이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갖고 온 게 뭐 유튜브나 그리고 그 블로그 이런 데 이제 보게 되면 기존 계약을 깨고 뭐 이러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미 깨신 분들 얼마나 큰 손해를 보시고 계신 걸까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 이런 일을 함부로 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이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보험사나 금융당국이 이런 일을 이렇게 쉽게 뭐 청산 절차를 밟는다 이러기는 어렵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